그럼 이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마지막에 이제 원자들이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양자역학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양자역학이 없었다면 전자가 그냥 핵에, 그러니까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이론이 우리 우주를 설명하는 그런 옳은 이론이 아니라면 이제 전자가 핵에 부딪혀 가지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원자가 존재하지 않았을 텐데, 근데 이제 양자역학의 불확정성의 원리에 의해서 전자가 핵에 완전히 붙지는 못한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알게 됐고, 그렇지만 아무튼 이제 처음에 멀리 있었던 전자가 가까이 다가가면서 이제 거기서 빛이 나온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원자마다 그게 전자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달라서 이제 빛이 어떤 색깔이 빛이 나오는가 하는 것이 다 달라진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런 원자의 그 성질을 이용해서 멀리 있는 물체라고 하더라도 직접 우리가 거기 가서 그 원자를 분석하지 않아도 이제 그 멀리 있는 원자들이 성분이 무엇인지 이런 걸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주 저 멀리에 있는 그런 물체들이 어떤 물질로 되어 있는지 하는 것들도 다 이제 우리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알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우리는 지구에 갇혀가지고 살고 있지만 그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저 우주 저 멀리에 있는, 혹은 뭐 저기 둥둥 떠다니는 그런 공간에 어떤 물질들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가 하는 거를 알아낼 수 있는 이유가 다 이런 것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바로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원자의 모습을 이렇게 그렸고, 이제 대부분의 이제 책에도 이렇게 원자가 이렇게 생겼다고 이제 사실 표시를 하긴 하는데, 그림을 그리긴 그리는데, 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지만 사실은 이게 원자를 나타내는 그 정확한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냥 편의상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것일 뿐이고요. 실제 원자의 모습은 바로 저번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인간의 언어로 혹은 인간의 상상으로 이렇게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이 그림을 보면 이제 어디까지는 얘기를 했었냐면, 본래 전자가 이렇게 뭐 아무데나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핵에 충돌하고 이런 일은 안 일어난다. 그래서 가까워질 수는 있지만 어느 한도까지 가까워지면 더 이상 가까워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 그림에 보면 예를 들면 가장 안쪽에 있는 이 원, 여기가 이제 전자가 가장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궤도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이제 이 그림조차도 옳은 그림은 아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 보면 이제 이 원들이 이제 원자가 있을 수 있는, 원자가 다니는 그런 길이라고, 그 궤도라고 이제 우리가 그냥 대강 그림을 그리긴 하지만, 만약에 이런 궤도가 정말 있다면,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전자가 이 궤도를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면,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그럼 사실은 이 원자가 지나가는 길이 정확하게 알려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바로 방금 전까지 우리는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불확정성의 원리에 의해서 원자가 지나가는 길이라고 하는 건 정확히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바로 불확정성의 원리에서 이 그림은 틀린 그림이 될 수밖에 없어요. 틀린 그림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냥 애초부터 그림을 하나도 안 그리고 시작하면 뭐 처음 배우는 사람들은 정말 아무것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제 비록 틀린 그림이긴 하지만 이제 차츰차츰 그 마지막으로 옳은 모습에 다가가기 위해서 그 중간 과정으로 이제 이런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보여준 이 그림은 사실은 옳은 그림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게 전자가 이렇게 여기를 지나간다고 하면 전자가 지나가는 길이 딱 하나가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진짜 모습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느냐? 진짜 모습은 우리가 그림으로 그릴 수가 없어요. 저번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원자의 참모습을 인간의 어떤 그 상상이나 인간의 언어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기술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앞에 보여줬던 그런 그림은 사실은 거짓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통 우리가 이제
전자가 핵 주위를 돈다고 얘기를 할 때는 어떤 걸 우리가 떠올리냐면 마치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것처럼 그런 이제 작은 태양계 같은 그런 모습이 원자의 모습이다라고 상상을 하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되느냐? 그림을 못 그린단 말이죠. 못 그리는데 못 그리고 그다음에 양자역학에서는 오로지 뭔만이 존재한다고 그랬냐면 확률만이 존재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전자가 여기서 발견될 확률이 얼마, 저기서 발견될 확률이 얼마 이런 것만이 존재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기껏해야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는 확률밖에 없어요. 그래서 확률이라고 하는 건 근데 공간에 퍼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원자를 그리면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림을 그린다고 하면 아까 앞에서 보여준 그런 그 동그란 원 같은 그런 궤도를 그리지는 않고 이렇게 뿌옇게 구름처럼 이렇게 그려요. 그래서 이 구름은 그럼 뭐냐? 구름은 실제 뭐 전자가 이렇게 구름처럼 생겼다는 건 아니고요. 이 구름은 뭐냐면 여기서 발견된 확률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여기 좀 짙은 부분은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좀 높은 곳이고 옅은 부분은 발견될 확률이 좀 적은 곳이고 이런 식으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얼마나가 되는가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뿌옇게 확률을 그림으로 그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화학책 같은 데 보면 여러분들이 그 고등학교 때 배운 화학을 배웠으면 이제 그때 기억도 날 텐데 화학책 같은 데 보면 이제 원자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전자 구름이니 오비탈이니 뭐 이런 거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뭐냐면 전자가 발견될 확률을 의미할 뿐이에요. 진짜 그 원자가 그렇게 뿌옇게 막 구름에 덮여 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림으로 원자를 기껏해봐야 이렇게 확률밖에 못 그리는 거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전자의 위치를 관측한다 그러면 이 전자가 이렇게 뿌옇게 이 모든 곳에서 뿌연 상태로 발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에도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전자는 오로지 한 곳에서 발견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순간에 전자를 관측하면 바로 이렇게 정확하게 한 곳에서만 이렇게 발견이 될 뿐이에요. 이 뿌연 구름이 없고 이 확률은 발견하는 순간 순식간에 다 없어지는 거죠. 의미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인간으로서 뭔가 그러니까 원자의 모습을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가장 최대한 정확하게 노력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간은 정말 그 원자의 참모습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수학적인 힘을 빌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확률과 관계된 얘기로 조금 재미있는 얘기를 하자면 터널 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터널 효과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확률이 이제 온갖 종류의 확률들이 다 있거든요, 양자역학에서.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극적인 효과라고 할 수 있는데, 양자역학에 의하면 예를 들면 인간이 벽을 뚫고 지나갈 그런 확률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영상을 보면 여기에 이제 그 컵에 지금 얼음이 담겨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양자역학적인 효과가 굉장히 크다면 이렇게 컵에 담겨 있는 얼음이 어느 순간에 이 컵을 뚫고 밖으로 나가버릴 가능성도 있다 이런 거죠. But here, these kind of things happen all the time. You have to learn to.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터널 효과라고 불러요. 뚫고 지나간다 이런 의미에서.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여기 둘리가 있는데, 물론 둘리가 벽을 뚫고 지나가는 건 일상생활에서 관측이 안 되죠. 그건 불가능한 일이긴 하지만 양자역학적으로는 이런 확률이 0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둘리가 우주가 망할 때까지 계속 이렇게 이제 벽을 부딪히고 있으면 혹시 알겠어요? 뭐 어느 날 갑자기 그 확률 굉장히 작은 확률이 실현돼 가지고 이렇게 뚫고 지나갈지. 그래서 이제 이런 확률이라고 하는 건 저번 시간에 그 슈레딩거 방정식을 통해서 계산할 수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옆에 보이는 이 동영상은 실제 슈레딩거 방정식을 푼 거예요. 이제 수학적으로 열심히 풀어가지고 입자 하나가 이건 이렇게 좀 퍼져 있는 건 이게 확률이 입자가 있을 확률이 이렇게 퍼져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 방이 이렇게 방이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 중에 한쪽에 이렇게 방이 이렇게
한 방에만 입자가 있을 확률이 있다가 입자가 이제 이 벽에 부딪히는 순간 이 확률이 이 반대쪽 벽에도 생겨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일이 이제 실제로 작은 세계에서는 그냥 확률이 작은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전에도 여러분들이 몇 번 질문을 했지만 그럼 왜 이렇게 신기한 그 현상들이 일상생활에서는 안 나타나느냐? 왜 우리는 그런 걸 보지 못하고 사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전에 몇 번 나왔던 이 플랑크 상수라고 하는 것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플랑크 상수가 0인 거, 이게 정말 0이다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가 익숙한 그런 세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이게 작긴 하지만 완전히 0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양자역학적인 그런 효과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작은 숫자냐 그러면 이제 여기 뭐 단위는 뭐 무시해도 괜찮고요. 여기 보면 10의 반에 34승이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소수점 밑으로 동그라미를 33개를 찍고 그 다음에 이제 0이 아닌 숫자가 나타난다 이런 얘기거든요. 우리가 뭐 0.1, 0.01 뭐 이런 정도만 해도 뭐 굉장히 작은 숫자잖아요. 근데 그게 0.000000 해가지고 그 0을 이렇게 뭐 엄청나게 많이 써야 되는 거죠. 이게 숫자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뭐 불확정성의 원리니 뭐니 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거보다 크기만 하면 된다 이런 거라서 그 정확도라고 하는 것이 보통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정확도 안에서는 이제 양자역학적인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보자면 이제 보통 우리가 겨우 그 질량을 느낄 수 있는 그게 한 1g 정도가 이제 그런 기준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뭐 우리 손으로 1g 들어봐야 아무런 느낌도 없지만 굉장히 정밀한 저울로 1g을 이렇게 재면 이제 잴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정도의 무게인데 이 1g의 설탕 조각이 이제 있다고 해봐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우리가 그 설탕 조각의 위치를 이렇게 100만 분의 1m, 100만 분의 1m면 뭐 우리가 눈으로는 도저히 뭐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정확하게 우리가 위치를 알고 있는 건데 아무튼 이런 100만 분의 1m의 정확도로 우리가 이 설탕 조각의 위치를 알고 있다면 그렇다면 만약에 그 불확정성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그 이 설탕 조각의 속도를 얼마나 정확하게 알 수 있겠는가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불확정성의 원리라고 하는 건 뭐라고 그랬냐면 어떤 물체의 위치와 속도가 둘 다 정확하게 정해질 수는 없다 이런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한계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위치를 100만 분의 1m까지 정확하게 안다고 했을 때 그때 우리가 속도를 얼마나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느냐. 이제 이 식에 의해서 그냥 계산하면 돼요. 뭐 계산이야 여러분들이 뭐 할 필요 없는 거고 아무튼 이게 여기 h라고 하는 숫자가 들어가서 요걸 여기다 집어넣고 이제 막 계산을 하면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100만 분의 1m 여기 집어넣은 거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설탕이 1g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킬로그램으로 바꿔가지고 1000분의 1을 집어넣은 거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고 나면 속도가 정확도가 이 정도까지 나와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속도를 측정할 때 소수점 밑으로 동그라미를 24개를 쓰는 이런 정도의 정확도까지 우리가 속도를 측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의 정확도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 정도의 그 불확실성이 있는 거는 인간이 여태까지 발견한 어떤 실험 기구로도 이 정도의 불확실성은 찾아낼 수 없는 이런 정도의 정확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설탕 조각 1g 정도만 돼도 이미 양자역학적인 효과는 우리가 실험적으로 사실은 발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대부분 양자역학적인 효과를 못 느끼고 사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전에 우리가 상대성 이론 할 때 왜 뭐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시간 제한이니 뭐니 이런 효과를 잘 경험하지 못하느냐 그 이유는 빛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비슷한 이유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양자역학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숫자가 너무 작아서 일상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크기의 물체라면 우리는 불확정성의 원리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런 효과들을 경험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그 전에 그 이중슬릿 실험도 그 이제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그 여기에 붙여가지고 대답을 하자면, 그러니까 전자 가지고 우리가 전자나 빛 가지고 이중슬릿 실험을 하면 그것들이 뭐 위쪽하고 아래쪽하고 동시에 통과를 해가지고 뭐 서로 파동 합쳐져서 뭐 파동 무늬가 나타난다 이런 거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전자뿐만 아니라 원리적으로는 뭐 공이든 사람이든 바위덩어리든 모든 물체에 다 적용이 돼요. 그 양자역학이. 그래서 사실은 뭐 예를 들어
공을 던진다고 하더라도 아니 뭐 그냥 사람을 어떻게 뭐 던진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양자역학적으로는 위쪽을 통과할 확률과 아래쪽을 통과할 확률이 둘 다 있어요. 둘 다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이게 더해지고 빼지고 해서 이런 파동 무늬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왜 우리는 둘 다 통과하는 거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런 현상을 못 보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그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이 무늬의 간격이 이 질량이 커지면 이 설탕 조각처럼 이렇게 질량이 커지면 이 간격이 굉장히 좁아져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이니까 막 이런 식으로 촘촘하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촘촘하게 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실험 기구로도 이 무늬를 분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원리적으로는 실제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이런 현상을 보지 못한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역학적인 효과를 눈으로 볼 수 있는 몇 가지 사례가 있어요. 이건 이제 이게 왜 양자역학적인 효과인지는 설명하기가 굉장히 좀 힘들긴 하지만 아무튼 결과만 얘기를 하자면 소위 말하는 초전도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초전도체는 뭐냐면 뭐 이제 뭐 가끔 언론에도 등장하고 하긴 하는데 이건 그 저항이 전기력 저항이 0이어서 뭐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 뭐 지금 말은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보통 우리가 전기를 사용하려면 뭐 건전지를 연결하거나 아니면 뭐 벽에 있는 그 콘센트에다가 전기를 꽂거나 이래 가지고 이제 우리가 전기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건전지를 예를 들면 빼면 순식간에 그러니까 그 스위치를 올리면 순식간에 그냥 전기가 사라져 버리죠. 그리고 그냥 우리가 연결돼 있는 도선을 이렇게 손으로 붙여 놓아도 거기에는 전기가 안 흐르죠. 전지가 없으면. 그런데 이 초전도체는 뭐냐면 그런 건전지가 없어도 전기가 흐르는 영원히 흐르는 그런 물체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보통의 물체는 전지가 없으면 전기가 흐르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도선이 이렇게 있을 때 처음에 이렇게 이제 그 전류가 이렇게 흐르더라도 조금 지나면 이게 죽어요. 왜 죽냐면 이게 그러니까 전류라고 하는 건 전기라고 하는 건 안에 있는 전자들의 움직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자들이 이쪽으로 움직이다가 가다 보면 이게 이제 그냥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잘 가는 것이 아니라 얘가 좌충우돌하면서 이렇게 원자핵하고도 충돌하고 다른 원자하고도 충돌하고 하면서 이제 에너지를 잃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너지를 계속 공급해줘야 되는 거예요. 계속 공급해주는 게 바로 이제 건전지나 뭐 이런 거의 역할인데 그래서 이제 계속 공급해주지 않으면 조금 가다 죽어요. 그러니까 전기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초전도체는 한번 전기가 흐르기 시작하면 그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영원히 흘러갈 수가 있어요. 전기가. 그래서 이제 왜 그렇게 영원히 흐를 수 있느냐? 그게 이제 바로 양자역학적인 효과다. 이것이 이제 그 설명이에요. 양자역학적으로는 이제 전자가 파동처럼 이렇게 우리가 파동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물이 흐르는 걸 보면 뭐 그 장애물이 몇 개 좀 있더라도 그냥 잘 지나가잖아요. 근데 양자역학적으로는 정말 완전히 그 방해를 받지 않고 영원히 잘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초전도체로 하고, 근데 이 초전도체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만약에 일상생활에 쓰이면 굉장히 써먹을 때가 많아요. 굉장히 유용한데, 근데 불행히도 얘는 이런 효과가 언제만 나타나냐면 아무 물체에서나 이게 존재하는 건 아니고 아주 특별한 물질에서만 나타나고 특히 온도가 굉장히 낮아야만 이런 성질이 가능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살고 있는 뭐 상온, 뭐 20도, 섭씨 20도 이런 거는 초전도체가 안 나타나요. 인간이 여태까지 찾아낸 초전도체 중에 가장 높은 온도에서 이런 초전도체가 나타나는 그런 거는 해봐야 뭐 영하 100도 뭐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살고 있는 데서는 초전도체를 볼 수가 없고, 뭐 아무리 무슨 냉동실 같은 데 가도 뭐 온도가 너무 높아요. 초전도체의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걸 일상에서는 잘 모르는데, 근데 예를 들면 그 액체 질소 같은 거는, 그러니까 질소가 본래 공기에 있는 그 가스잖아요. 그러니까 기체인데 그게 이제 액체 질소는 온도가 굉장히 낮아요. 영하 무슨 196도인가 뭐 이래요. 그래가지고 그런 액체 질소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물체는 초전도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걸 보여주는 건데요. 초전도체는 굉장히 신기한 성질이 있어서 이 동영상을 보면 뭔가 마술을 부리는 것처럼 보일 텐데 이건 마술이 아니라 진짜 과학적인 거예요. 이 동영상을 보면 처음에 이제 검은 물체가 있잖아요. 이 검은 물체가 앞으로 초전도체가 될 그런 물질이에요. 여기 얘는 자석이에요.
그래갖고 얘하고 얘하고는 둘 사이 아무 관계도 없어요. 이게 지금 보통의 온도일 때는.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액체 질소를 부으면 이 검은 물체 온도가 굉장히 낮아져가지고 초전도체가 되거든요. 초전도체가 되면 얘는 어떤 성질이 있냐면 자석이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자석이 가까이 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석이 멀어지려고 하는 것도 붙잡아요. 그래서 자석이 공중에 뜰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옆으로 툭툭 쳐도 이게 안 도망가고 그냥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마술하는 사람들은 이 사이에 종이를 끼워가지고 이게 뭐 사실인 것처럼 믿게 하는데 이건 진짜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는 초전도체는 이제 발견된 지가 꽤 돼가지고 한 100년이 좀 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은 웬만한 실험실에서는 물리 실험실에서는 이걸 다 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학교에도 물론 연구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고요. 지금 이제 초전도체를 연구하는 목적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이 초전도체가 나타나는 그 온도를 높일 수가 있을까? 이제 그러는 거죠. 그러면 실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응용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들어가지고 밖으로 꺼내 놓으면 액체 질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온도가 올라가겠죠. 온도가 올라가면 이제 얘가 초전도체의 성질을 잃어버려요. 그럼 얘가 조금 있다가 밑으로 이제 그냥 툭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신기한 현상이 사실은 간혹 예외적이긴 하지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진짜 현상들이 이제 양자역학적인 효과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공중에 뜨는 게 나와가지고 그냥 덤으로 더 얘기를 하자면 이 초전도체를 이용하면 굉장히 강한 자석을 만들 수가 있어요. 전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전류가 흐르면 그 주변에 자기장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초전도체는 전류가 한번 흐르면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돈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석이 그냥 영구 자석 같은 것이 돼요. 근데 그걸 이제 우리가 굉장히 강한 전류를 만들고 이럴 수가 있어서 이 초전도체를 이용해서 우리가 굉장히 그 강한 자석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강한 자석을 만들면 사실은 이 자석뿐만 아니라 아무거나 다 띄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불쌍한 실험 대상으로 개구리가 선택이 됐는데 개구리가 지금 공중부양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주변이 지금 이 초전도체로 만든 자석이고요. 여기가 거기 지금 공중에 붕 떠 있어요. 이게 개구리가 특별한 생물이라서 이렇게 개구리가 떠 있는 게 아니고요. 사람도 올려놓으면 사람도 떠요. 그다음에 물방울도 이렇게 띄우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거를 사실은 어디에도 쓸 수가 있냐면 자기부상열차라고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요. 본래 기차는 바퀴가 있어가지고 바퀴가 그 레일 위를 굴러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부상열차라고 하는 거는 그 레일을 자석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석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여기 이 기차 그 바퀴 대신에 또 자석을 붙여놓고 하면 자석끼리 서로 밀어내니까 같은 극이 공중에 붕 뛰어가지고 이제 전혀 마찰이 없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몇 군데에서 이거 이제 시험 가동도 하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도 이거 개발해가지고 시험 가동하고 있고 중국에서는 짧은 구간이긴 하지만 실제로 사람도 태우고 다닌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이런 자기부상 열차를 만들 때 초전도체를 이용하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만들 때도 연구를 하고요. 그다음에 몇 년 전에 우리나라 방송국에서 장난을 친 적이 있어요. 이제 아까 초전도체 위에 자석을 올려놓으면 자석이 그냥 공중에 뜬다고 그랬잖아요. 자석이 뜨니까 그 위에 사람이 올라간 거죠. 사람이 올라가서 이제 사람을 띄웠다. 이런 걸 가지고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 이렇게 이제 호들갑을 떨었는데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아래쪽에 초전도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자석이 있고 그 위에 사람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연기가 막 나는 거는 밑에 액체 질소가 있어가지고 액체 질소가 막 이제 기화하는 그러니까 다시 기체로 바뀌는 과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해서 이제 양자역학적인 효과에 대해 잠깐 설명을 했고요. 혹시 지금까지 질문 있으면 하세요. 없으면 이제 지금부터는 아인슈타인이 왜 양자역학을 거부했는지, 어떻게 딴지를 놓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게요. 아무튼 아인슈타인은 양자역학을 완성하는데 광전 효과도 설명하고 하면서 결정적인 기여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 얘기한 것처럼
최종적으로 완성된 양자역학의 모습은 거부했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확률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우주의 근본 법칙에 확률이 개입되는 거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별히 무슨 근거가 있어서 거부한 건 아니고요. 그게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 그러니까 우리의 우주는 이대함을 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거하고 이제 배치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인슈타인은 뭐라고 반론을 했냐면 그 양자역학의 그 코페르니쿠스 해석, 즉 확률적으로 뭐 어떻다고 어떻고 저떻다고 하는 그런 해석이 사실은 우리가 자연을 불완전하게 이해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과도기적인 이론일 뿐인 거고, 만약에 우리가 정말 더 근본적인 이론을 찾았다면 그러면 이제 그 확률은 사라질 것이고 다시 결정론의 세계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아인슈타인은 주장을 했어요. 물론 그러면서도 이제 그 정말 궁극적인 이론, 즉 양자역학보다 더 궁극적인 이론이 뭔지는 못 찾았죠. 그냥 말로만 저게 다는 아닐 거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그냥 무조건 나는 이게 싫어, 내 신념하고 맞지 않아 그러면서 그냥 거부한 건 아니죠. 아인슈타인 정도 되면 뭔가 다 근거가 있고 그럴 텐데, 그러면서 이제 수많은 반론을 제기했다가 그 거의 대부분이 보호하고 이렇게 이제 논쟁을 했거든요. 그 보호하고 논쟁을 거쳐서 보호가 다 그걸 격퇴를 시켰어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그 물리학자들이 정말 양자역학이 옳은 것이구나라고 이렇게 믿게 만들었는데, 근데 보호조차도 이제 마지막에 반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그런 것이 있어요. 그게 이제 바로 지금 설명할 거예요. 근데 아무튼 이제 이러면서 아인슈타인은 신은 주사위 노름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했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전에 얘기했듯이 보호는 뭐 신에게 이래저래 하지 말라고 그랬죠. 아무튼 이제 아인슈타인은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궁극적인 법칙을 안다면 이런 불확실성이 다 사라지고, 그리고 이제 다시 그 뉴턴이나 무슨 자기의 상대론처럼 어떤 그 물체 실제라고 하는 것이 그 관찰자와 이제 완전히 구분된 그런 객관적인 뭔가 그런 성질들이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내가 저 달을 보지 않으면 달이 저기에 떠 있지 않다는 말인가 하고 이제 반문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양자역학이 완성된 지 한 10여 년, 12, 13년 정도 지난 뒤에,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뭐 수많은 반론을 제기했다가 다 재반론을 당하고 이러면서 이제 실패했는데, 마지막에 EPR 역설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제시를 했어요. 이 EPR은 아인슈타인, 포돌스키, 로젠이라고 하는 이 세 사람 이름을 딴 건데요. 이 세 사람이 양자역학을 반박하기 위해서 사고 실험을 제시했어요. 이제 이걸 EPR 역설이라고 불러요. 사고 실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전에 우리가 상대성 이론 할 때 머릿속으로 가상적으로 뭐 기차가 간다고 생각하자 이러면서 이제 뭐 했었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사고 실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실험은 하지 않지만 이제 논리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가상적으로 실험 상황을 설정하고 이제 거기에 모순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걸 따져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래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EPR 역설은 조금 더 복잡한데, 그걸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그걸 굉장히 단순화시켜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하냐면, 굉장히 긴 상자가 있어요. 긴 상자가 있고 그 상자 안에 빨간 공하고 파란 공이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빨간 공과 파란 공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공이 아니고 이제 양자역학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이게 뭐 색깔 뭐 빨간 공 이런 거는 아니고, 실제로는 뭐 양자역학적인 다른 건데 이제 그걸 내가 공으로 이렇게 비유를 한 거예요. 공과 색깔로. 근데 아무튼 이게 양자역학적인 공이어서 얘네들이 색깔이, 우리가 관측을 하기 전에는 색깔이 결정이 안 돼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어떤 공이 하나가 있는데 그 공이 색은 빨간색이거나 파란색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마다 색깔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얘는 어떤 성질이 있냐면, 이 공 두 개가 잘 이렇게 연결이 얽혀 있어가지고 하나가 빨간 공으로 관측이 되면 다른 하나는 반드시 파란 공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둘 다 빨간 공이거나 둘 다 파란 공일 수는 없고, 하나가 빨간 공이면 다른 하나는 반드시 파란 공이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이런 성질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공을 봤을 때 그 공이 어떤 색깔이 나올지는 확률이 반반인 거고, 그래서 하나가 관측이 되면, 예를 하나가 빨간 공으로 관측이 되면 그 순간에 다른 공이 색깔이 파란색으로 자동적으로 결정이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을 생각을 하고, 이 상자 안에 두 공을 집어넣은 다음에 이 두 공을 가운데서 정면 충돌을 시켜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 정면 충돌을 시켜가지고 이제 공이 양쪽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그때 상자 양쪽 끝에서 이 사람들이 서 있다가 공의 색깔이 무엇인지 관측을 해보자 이거예요. 그런데 양자역학에 의하면 사람이 실제로 이 공의 색깔을 관측하기 전에는 공의 색깔이 결정이 안 돼 있는 거잖아요. 이건 그러니까 빨간 공이거나 파란 공이거나 이미 결정이 돼 있는데 아직 관측을 안 해서 사람이 모르는 거다 이게 아니라 아예 그냥 빨간 공이거나 파란 공이거나가 아예 결정이 정해져 있지 않고 보는 순간에 그 순간에 색깔이 결정이 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B는 관측을 하지 않고 A만 먼저 관측을 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A가 이 공을 봤을 때 이 공이 빨간색으로 관측이 되면 그 순간에 전혀 시간이 걸리지 않고 이 반대쪽 끝에서 튀어나오는 이 공의 색깔은 파란색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 공이 파란색으로 관측이 되면 바로 그 순간에 이 공의 색깔이 빨간색으로 정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자는 우리가 가상적으로 무한히 길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스크린의 양쪽 끝이지만 예를 들면 이걸 우리가 지구와 달 사이를 연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구와 저 안드로메다 은하 아니면 지구와 저 지구의 거의 뭐 우주의 끝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엄청나게 길게 상자를 막 길게 쭉쭉 연결할 수 있잖아요. 늘어놓을 수 있잖아요. 늘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우주 한쪽 끝에 있고 얘는 우주의 반대쪽 끝에 있다.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얼마든지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있거든요. 이런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공이 빨간색으로 딱 결정이 되는 순간에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고 여기에 공의 색깔이 결정이 된다 이거니까 이런 건 마치 옛날에 우리가 그 뉴턴의 이론이 무슨 원격작용설 이런 걸 막 떠올리게 되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은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이건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자기가 만든 바로 그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어떤 것도 빛보다 빠르게 뭐가 전달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공의 색깔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빨간색으로 결정이 되는 순간에 조금의 시간도 걸리지 않고 우주 끝에서 파란색으로 바뀌어버리는 거니까 정보가 순식간에 빛의 속도보다 훨씬 빠르죠. 이건 시간도 전혀 안 걸렸으니까 순식간에 다른 쪽으로 정보가 전달이 된 거다. 그러니까 이건 상대성 이론과 모순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뭔가 그럴듯하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거를 제대로 반박을 못했어요. 단지 양자역학은 그냥 이런 것이다라고 그냥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그래서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상대성 이론과의 모순을 피하려면 양자역학의 그 확률적인 해석을 버려야만 되고 그래서 결국 인간이 아직 그 공의 색깔이 뭔지를 모를 뿐이지 실제로는 공의 색깔이 결정이 돼 있는 거다. 그러니까 양자역학보다 더 근본적인 이론이 있다면 사실 우리가 공의 색깔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래야만 우리가 상대성 이론과 모순은 피할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너무나 강력한 주장이어가지고 사람들이 제대로 반박을 못했어요. 한동안. 근데 아무튼 이러한 입장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국소적 실제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국소적 실제주의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국소라고 하는 거는 어떤 한 부분을 뜻하는 거예요. 국소적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뭐 국소의 반대는 광역이죠. 광역적이 아니라 국소적이라는 얘기고요. 실제주의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 국소적 실제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한 부분마다 물질의 성질이 완전히 결정이 돼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 공을 보자면 공 하나의 색깔이 다른 공하고 아무 관련도 없이 그 자체로 빨간색이거나 파란색이거나 하나가 완전히 결정이 돼 있어야 된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어떤 물질의 성질이라고 하는 거는 멀리 떨어진 지점과는 무관하게 다 개별적으로 한 지점 부분에서 정해져 있어야 되고 그래야만 상대성 이론과 모순을 피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냥 별로 해결책도 없고 그렇지만 뭐 이런 거는 사고 실험이니까 뭐 실제로는 그 실제 실험에서 이런 걸 맞닥뜨릴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무시하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이런 거 무시해도 실제 실험 이거 말고도 양자역학이 엄청나게 정말 많은 실험 사실들을 잘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무시하고 살았는데 근데 그로부터 한 30년쯤 후에 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그게 아니다. 이걸 우리가 아인슈타인이 옳은지 양자역학이 옳은지를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론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벨의 부등식이라고 불러요. 이건 1964년이니까 이제 1938년에서 64년이니까 한 26년 정도 후에 이제 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만약에 양자역학이 틀리고 아인슈타인이 옳으면, 그러면 그런 상황 하에서 성립하는 어떤 부등식이 있다라는 걸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등식은 좀 복잡한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아무튼 아인슈타인이 맞을 때 성립하는 부등식을 찾은 거예요. 그 양자역학이 맞으면 그 부등식이 틀린 거고, 아인슈타인이 맞으면 그 부등식이 옳은 거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된다고 실험 어떻게 하면 되는지도 이제 그 실험을 제시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실험이어가지고 이 벨의 부등식이 나온 이후에도 한 20년 정도 이걸 제대로 실험을 못했어요. 기술이 충분히 발달을 못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한 1980년대에 들어와서 실험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충분히 발전해가지고 드디어 아인슈타인이 옳은지 양자역학이 옳은지를 이걸 가지고 판결을 내릴 수가 있게 됐어요. 그 결과가 바로 여기 있는 이 그림이에요. 이게 실제 실험 결과예요. 여기 보면 곡선이 두 개가 있죠. 직선이 여기가 곡선이 이렇게 하나가 있고 직선이 하나가 있는데, 여기 그다음에 무슨 짝대기가 또 이렇게 몇 개가 이렇게 쳐져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기 이 직선은 아인슈타인이 옳고 양자역학이 틀렸을 때, 즉 벨의 부등식이 성립할 때, 그때 나와야 되는 실험 결과예요. 이게. 그다음에 이 곡선은 뭐냐면 양자역학이 옳았을 때 나와야 되는 실험 결과예요. 그다음에 여기 점은 뭐냐면 실제 실험 결과예요. 여기 그럼 작대기는 뭐냐면 이 막대는 실험 오차예요. 그러니까 실험은 좀 부정확하기 때문에 실제 항상 하면 오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오차의 한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 실제 실험 결과가 양자역학을 따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그 오차도 이 벨의 부등식에서 벗어나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벨의 부등식으로는 이 실험 사실을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아인슈타인이 틀렸고 양자역학이 옳다는 것이 1980년대 와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판정이 내려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인슈타인 주장이 최종적으로 이제 틀렸다, 이런 결론이 내려지게 됐고,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죠. 아니 그러면 상대성 이론이 틀렸다는 얘기인가? 근데 사실은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자역학이 옳지만 상대성 이론도 옳고, 그리고 사실은 아인슈타인이 그 아까 주장했던 그 논리 중에서 허점이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사실은 상대성 이론을 가지고 주장을 했는데 그 주장이, 그 논리가 약간 틀린 논리다. 그럼 뭐가 틀렸느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아인슈타인의 그 국소적 실제주의라고 하는 거,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은 아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각 부분마다, 각 지점마다 그 물질의 성질이 완전히 결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사실은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물질의 성질을 이해할 때 그걸 쪼개가지고 부분을 쪼개가지고 이해를 하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걸 이게 증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비국소주의, 전일주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비국소주의라고 하는 거는 쪼개지 말고 쪼개서 이해할 수 있는 것 말고 다른 것이 더 있다는 거고, 전일주의는 모든 걸 통째로 하나로 놓고 이해를 해야만 되는 그런 것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양자역학 그 코페르니쿠스 해석의 설명은 뭐냐면, EPR 실험에서도 아까 그 공 실험에서도 두 개의 공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 두 개의 공을 개별적인 걸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개별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그게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걸 하나의 시스템으로 이해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을 하나를 보면 그것이 사실은 그 시스템 전체를 보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 이 양자역학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사이에 정보가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하나를 관측한 것이 전체를 관측한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 하나하나를 부분을 쪼개가지고 각각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는 우주 끝에 있고 하나는 반대쪽 끝에 있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로 이해를 해야만 되는 거니까, 그게 이제 어떤 한 지점들마다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그런 국소주의가 아닌 거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인슈타인이 아까 그 정보가 빛보다 빨리 전달이 되는 거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잘 분석을 해보면 A에서 공을 관측한다고 해도 반대쪽 끝에 있는 그 공까지
정보가 순식간에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정보의 전달은 전혀 없다. 이런 걸 이제 논증을 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이렇게 써 있는데 이 얘기는 좀 어려운 얘기이기 때문에 한 번만 읽고 그냥 지나갈게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더라도 그냥 넘어가도 괜찮아요. 나중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시 생각해보고 모르면 질문하세요.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이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그 공을 빨간색으로 관측을 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그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그 공을 빨간색으로 관측을 한 것이 그게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사람이 공을 관측했을 때 파란색으로 관측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이 사람이 빨간색으로 본 건지, 아니면 A에 있는 사람이 사실은 게으름을 피워가지고 공을 관측을 안 했는데 그래가지고 B가 먼저 공을 봐가지고 이 사람이 빨간색으로 본 건지, 그거를 B는 알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니까 A가 관측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빨간색으로 관측을 했다는 걸 깨달으려면, 그럼 나중에 A하고 B가 두 사람이 만나야 돼요. 나중에 만나가지고 너 그때 공을 봤었냐 하고 물어봐야 그때야 비로소 B가 내가 그때 그 빨간색으로 본 공이 네가 그걸 파란색으로 봤기 때문이구나라고 이제 그때서야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나기 전에는 모르는 거니까 결국 만나야 되는데, 만나려면 빛의 속도보다 빨리 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사실은 이게 상대성 이론과 모순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적용할 때 자기 이론을 조금 약간 잘못 적용한 것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엄격하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 상대성 이론과 모순도 일어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쪽 끝에서 공의 색깔이 순식간에 결정이 돼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자역학에 의하면 우리 우주는 원리적으로 어떤 한 부분 이렇게 따로따로 독립적인 것으로 나눠가지고 이 우주의 이 부분은 어떻고 저 부분은 어떻고 각각의 성질이 다르고 아무 관계도 없고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 그걸 우주 전체를 하나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비국소주의고 전일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우주의 전체가 하나의 개로 생각해야 되는 거고 그것들이 서로 얽혀 있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도 사실은 개별적으로 각각 나는 독립된 주체, 독립된 인간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사실은 이게 딴 사람들하고 다 이렇게 얽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리적으로, 양자역학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과 타인, 아니면 뭐 지구의 서로 다른 부분, 아니면 태양계의 다른 두 부분, 우주의 뭐 한쪽 끝과 반대쪽 끝,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양자역학적으로 원리적으로 다 얽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우주의 참모습을 알기 위해서는 그걸 통째로 하나로 놓고 이해를 해야만 되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바로 양자역학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은 우주가 서로 다 연결이 돼 있다 그러면 그것도 일종의 결정론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가 정해지면 우주의 딴 것들도 다 정해지는 거니까 그런 것이 아니냐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영향을 주는 거지만 하나가 완전히 결정이 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확률들이 막 퍼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확률들끼리 서로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야죠. 그러니까 질문은 이제 에너지 전달 방법에 입자와 파동이 있는데 이런 걸 다 입자로 해석을 하면 뭐 입자 하나가 이렇게 에너지를 전달할 때 뭐 파동처럼 이렇게 다 퍼져나가지는 않는 거 아니냐,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파동이라고 하는 건 이 양자역학 그 코펜하겐 해석에 의하면 그 빛이건 전자건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전부 다 그 작은 개개의 입자들인데 그 파동성이 어디서 나타나냐 그러면 그것이 확률로 퍼져나가면서 나타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입자 하나하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빛이 퍼져나간다 그럴 때 그 빛의 입자, 그 광자가 하나가 정말 간다 그러면 그게 사실은 사방 모든 공간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확률은 일단 다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방향으로 확률들은 다 퍼져나가는데 실제로 광자 하나가 막상 어느 한 곳으로 도달하는 거는 그 수많은 방향 중에서 딱 한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광자 하나는 모든 곳으로 퍼져나가지는 않아요. 나중에 진짜 그 발견된 광자는 딱 한 곳으로만 온 거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파동성은 거기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없죠. 입자 하나만 보면. 그러니까 확률파라는 의미에서 파동은 있는 거지만 정말 입자 하나만 우리가 본다면 그건 한 곳으로만 도달한 거고, 그렇지만 이제 그게 어디로 갈지는 모르는 거다, 그런 거고요. 근데 그럼 파동성 어떻게 해서 나타나는 거냐 그러면 그 입자 하나를 보내는 게 아니라 무수히 많은 입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100만 개, 1000만 개, 뭐 1억 개, 10억 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입자들을 보내면
그 입자들이 어떤 건 이쪽으로 가고 어떤 건 저쪽에서 발견이 되고 이러면서 온갖 곳에서 발견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발견이 된 최종적인 모습을 보면 그게 확률 분포를 따르겠죠. 확률이 높은 곳에서는 걔네들이 많이 도달을 했을 거고 확률이 적은 곳에서는 적은 양이 도달을 했을 거고 그 실제로 전체적으로 발견된 나중 최종 모습을 보면 그게 확률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 있는 거죠. 그 다시 말하면 파동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동성은 이렇게 굉장히 많은 입자들이 모여 있을 때 그때 이제 파동성이 나타나게 돼요. 당구공을 쳤을 때 하나가 맞으면 다른 하나가 이렇게 딴 걸 맞추고 이러는 거하고 비슷한 거냐? 그런 건 아니죠. 당구공은 가는 길이 하나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게 뭐 복잡하다고 하더라도 뭐 공이 여러 개가 막 있어가지고 가는 길이 복잡하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게 가는 길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확률은 거기서 개입이 되지 않죠. 확률은 개입이 되지 않은데 양자역학에서는 아예 그런 길이 없는 거예요, 그냥. 벨의 실험 결과요. 그러니까 그냥 굉장히 단순화시켜가지고 얘기를 하면 요소는 아인슈타인이 옳았을 때, 요소는 양자역학이 옳았을 때, 그때 이론적으로 계산선이고요. 실제 실험은 여기 있는 요것들. 그러니까 양자역학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잖아요. 실제 실험 결과가.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틀렸고 양자역학이 옳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그 뉴턴 때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배웠던 그런 과학을 다시 돌이켜서 보면 그때 뉴턴의 이론이 이제 성공한 이후에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다고 그랬냐면 결정론이 지배를 하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주의 처음 상태를 알면 우주의 운명까지도 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처음을 알면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다 알 수 있다. 하나로 정해져 있다. 이런 거 우리가 얘기를 했었는데 이걸 우리가 결정론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양자역학이 나오기 전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우리의 우주가 이렇게 몸이 건조한 시계태엽 같은 그런 세계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시계태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 톱니바퀴들에 의해서 이렇게 쭉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하나가 돌아가면 그냥 다 돌아가는 게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시계의 눈금이 그냥 1초에 한 번씩 뚝뚝뚝뚝 움직이는 것일 뿐이죠. 이렇게 모든 것이 정해져 있는 재미없는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환원주의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환원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걸 점점 더 작게 쪼개가지고 그 각각을 다 이해를 하면 전체를 다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이런 시계가 있는데 시계를 이해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시계를 다 분해를 해요. 분해를 해가지고 부품의 역할을 다 이해를 하는 거죠. 부품의 역할을 다 이해를 하면 그럼 최종적으로 이걸 조립했을 때 시계가 어떤 식으로 작동할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우리가 환원주의라고 해요. 그러니까 더 작은 거, 더 근본적인 걸 연구하면 세상을 전체를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이 결정론과 환원주의가 현대 과학에서도 이 양자역학이나 이런 그러니까 물리학의 일부분을 빼놓고는 다른 과학 분야에서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는 그런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현재 뭐 생물학도 무슨 분자생물학 이런 것이 뭐냐면 사람을 이해할 때 세포를 이해하고 세포를 이해하려면 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그런 세포의 구성 성분, 뭐 핵이니 뭐니 염색체니 뭐 이런 걸 다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또 무슨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DNA를 열심히 이해를 하고 이러면 그런 걸 다 연구해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알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게 다 결국 뭐냐면 환원주의적인 이해예요. 자, 더 근본적인 걸로 잘게 쪼개 나가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더 많은 걸 알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양자역학에 의하면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양자역학에 의하면 이 결정론이나 환원주의가 항상 확립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양자역학은 비결정론적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똑같은 상황에서 시작을 해도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결과가 확률적으로 다양한 가능성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하는 거는 인간이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예측하고 무관하게 아예 결정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서 실제로 어떤 결과가 나올 건가 하는 거는 그 관측하는 바로 그 순간에 우연히 결정이 될 뿐이다. 이것이 바로 이제 양자역학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미래에 벌어질 것인지는 인간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 혹은 신조차도 만약에 우주를 창조한 신이 있다면 신조차도 세상에 미래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지는 알 수 없도록 그렇게 이 우주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라는 것이 바로 양자역학적인 세계관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부분을 쪼개가지고 그러니까 공 하나만을 이해해가지고는 전체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성질들이 있어서 이걸 이제 전일주의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로 합쳐져 있을 때 비로소 나타나는 그런 성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또 뭐라고도 얘기를 하냐면 창발 현상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개별적인 그걸 열심히 찾아봐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고 다 하나로 합쳐져 있을 때 그때 나타나는 그런 성질 이런 걸 창발 현상이라고 하고 또 이런 걸 뭐라고도 얘기를 하냐면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양자역학적인 세계는 그러니까 양자역학적인 효과가 큰 그 미시 세계는 확률이 여러 가지 확률이 중첩되어 있는 그런 상태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정해져 있지 않고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일상적인 거시 세계 여기는 한 가지 상태로 결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 모든 확률이 다 사라지고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하나만이 딱 결과가 나오는 건데 이 상태를 어떻게 변하는 거냐 이것이 바로 이제 관측에 의한 것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관측을 하면 그때 이제 확률이 다 사라지고 하나가 딱 결정이 되는 건데 그럼 관측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게 굉장히 이상한 거잖아요. 관측에 의해서 이 모든 일이 벌어진다는 거니까 이제 그 얘기를 조금 이따 다시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 전일주의 이런 걸 나타내는 그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예로 사람들이 이런 그림을 들어요. 이 그림을 보면 여기 지금 이런 애들이 세 개가 있는데 얘를 세 개를 보면 각각을 보면 이거 아무 문제도 없는 그런 나무 막대 같은 거죠. 이게 나무 토막을 이렇게 이어 붙인 건데 얘랑 뭐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들이에요. 근데 이걸 합쳐 놓으면 이거거든요. 이거 보면 여기 귀퉁이들을 보면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걸 전체를 한눈에 딱 보면 이상하네 이런 생각이 들죠. 막 따라가면 어디가 아니고 어디가 바뀐지가 막 헷갈리죠. 이걸 보고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면 나중에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 이 그림은 이제 애셔라고 부르는 그 유명한 그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애셔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런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 여기 보면 이게 이 그림을 하나하나 이렇게 세부 모습을 보면 굉장히 자연스럽고 잘 그린 그림이에요. 근데 열심히 따라가다 보면 전체적으로 이건 말이 안 되는 그림이에요. 여기서 보면 여기 이제 이게 물이 흐르고 있어요. 물이 흐르고 있는데 여기 보면 계단식으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고 있죠. 이게 물이 이렇게 밑으로 흐르고 있어요. 이렇게 흘러가가지고 계속 밑으로 내려가죠. 내려가다가 여기서 폭포가 돼가지고 떨어지고 이게 다시 여기 물이 또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려가는데 맨 꼭대기로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한 부분만을 보면 틀린 걸 못 찾는데 전체적인 모습을 봐야 비로소 틀린 걸 찾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비유적으로 이렇게 부분만을 보면 알 수 없다. 전체적인 성질을 봐야 된다고 할 때 이런 그림을 보통 예로 들어요. 그다음에 이제 드디어 우리가 고양이 얘기를 할 때가 됐는데 아인슈타인은 아까 그 EPR 역설을 이제 제시하면서 양자역학을 반대했고 슈레딩거도 이제 자기의 그 슈레딩거 방정식은 만들었지만 양자역학의 확률적인 해석은 거부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슈레딩거도 또한 아인슈타인처럼 사고 실험을 하나 제안을 했어요. 그걸 이제 슈레딩거의 고양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1930년대 슈레딩거가 양자역학을 거부하면서 양자역학을 니네들이 믿으면 이런 충격적인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 그래도 믿을 거냐 하고 이제 양자역학을 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제시한 그런 실험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 이제 이 불쌍한 고양이가 지금 십자가에 못이 박혀 있는데 이건 뭐 여러분들 설명한 내용이니까 넘어가기로 하고요. 그래서 슈레딩거 고양이라고 하는 이 사고 실험은 뭐냐면 상자 안에 지금 이게 뭐냐면 독가스가 들어있는 병이에요. 독가스가 들어있는 병이고 이 병이 깨지면 여기 독가스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이게 방사능 장치예요. 얘는 이제 그러니까 그 망치가 이렇게 있고요. 방사능 장치가 이렇게 안에 이게 망치가 끼워져 있어가지고 여기서 만약에 방사능 물질이 나오면 그럼 이 망치가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이 병을 깨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방사능 물질은 이게 대표적으로 양자역학적인 그런 확률이
지배하는 그런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이 방사능 물질이 정확하게 언제 얼마나 나오는지 이런 것이 안 정해져 있어요. 이건 오로지 확률만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시간 안에 여기에서 방사능 물질이 실제로 방사능이 나올 그런 확률이 50%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이 장치를 상자 안에 넣어두고 기다리고 있으면 여기서 1시간이 흘렀을 때 이 방사능이 여기서 나올 확률이 50%고 안 나올 확률이 50%니까 이 망치가 이 병을 깰 확률이 50%고 안 깰 확률이 50%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그러니까 장치를 지금 생각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를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독가스가 나오게 돼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상자 안에 집어넣는데 여기 상자 안에다가 고양이도 같이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1시간을 기다려요. 1시간을 기다린 후에 고양이가 죽었을까 살았을까를 묻는 거예요. 이 슈레딩거 고양이 실험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1시간 후에 여기서 독가스가 나올 확률과 안 나올 확률은 각각 반반이잖아요. 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 그 독가스를 마시고 고양이가 죽을 확률이 반이고 살아있을 확률도 반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독가스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실제로 나와가지고 고양이가 죽었는데 그걸 사람이 모르고 있을 뿐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독가스가 나와 있는 가능성과 안 나오고 고양이가 살아있을 이 가능성이 확률이 두 개가 섞여 있는 거죠. 이건 두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관측하기 전에는 마치 이준슬리 실험에서 전자가 위쪽을 지나갈 확률과 아래쪽을 지나갈 확률이 서로 이렇게 동시에 존재해가지고 얘가 나중에 그 스크린에서 서로 막 그 합쳐지고 뭐 더해지고 빼지고 해가지고 파동무늬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여기서도 고양이가 죽어있는 고양이가 살아있는 고양이가 정말로 섞여 있는 거예요. 고양이가 죽었거나 살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사람이 모르고 있을 뿐이다 이것이 아니라 사람이 관측하기 전에는 살아있는 모습과 죽어있는 모습 이 두 가지가 그 상태 그대로 섞여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가 되는 거란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안 봤기 때문에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모르는 게 아니라 그냥 그야말로 이게 정말 삶과 죽음의 반반씩 섞여 있는 그런 상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상자를 열었는데 어떤 때는 고양이가 살아있는 채로 발견이 되고 어떤 때는 이렇게 죽어있는 채로 발견이 된다. 이런 얘기죠. 이게 바로 슈레딩거의 고양이에요. 그러니까 고양이의 삶과 죽음까지도 관측이 이제 결정하는 건데 이런 거를 그러니까 말하면 양자역학은 이런 이론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양자역학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론을 너는 정말 믿고 싶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슈레딩거가 항변을 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혹시 질문 있어요? 고양이는 인식의 주체가 될 수 없냐고요? 이제 그런 거를 따지기 시작하면 이제 굉장히 복잡한 얘기들이 생기죠. 이제 그 결론을 얘기를 하자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뒤에서 다시 얘기를 할 텐데 그 관측의 끝이 어딘가 사실은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측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니까 여기 고양이가 살아있는 고양이도 있고,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과 죽어있는 것이 반반씩 섞여 있는데 얘를 이제 사람이 보는 거잖아요. 관측을 한다고 하는 거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빛이 나와야 사람이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빛이 이렇게 나와야 사람이 눈으로 보는 건데 이 빛이, 그러니까 이 나오는 빛이 사실은 살아있는 고양이의 모습을 담고 있는 빛, 그 다음에 죽어있는 고양이의 모습을 담고 있는 빛, 이 두 가지가 섞여 있는 빛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 두 가지가 섞여 있는 빛이 이 사람 눈에 도달을 해요. 그럼 사람 눈에 있는 이 시신경은 두 가지 그 섞여 있는 빛을 다 받겠죠. 그러니까 확률이 반반씩인 그 빛을 받는 거예요. 그럼 사람의 시신경도 그냥 다 양자역학의 지배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시신경도 살아있는 고양이의 영상과 죽어있는 고양이의 영상을 받은 그 반반씩 섞여 있는 그거를 뇌에다 전달을 하겠죠. 최종적으로 그럼 관측은 어디서 끝나느냐 그러면 사람이 뭔가 인식을 해야 관측이 끝나는 거잖아요. 뇌에 그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전달이 돼 있는데 그 순간에
사람이 딱 인식을 할 때 그 순간에 그 둘 중에 하나의 확률이 사라지고 하나만이 남아 있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본래 코펜하겐의 그 엄격하게 해석한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식이 사람의 인식이 관측의 마지막 단계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고양이도 빛도 사람의 눈도 사람의 뇌도 이런 모든 것이 전부 다 사실은 다 원자들로 되어 있고 이건 다 양자역학의 지배를 받는 거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관측은 사람의 인식에 의해서 끝난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인간이 뭔가 인식한다고 하는 것이 이런 굉장히 주관적인 사건인데 이것이 우주의 그 운명을 결정한다는 얘기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주에 존재하기 전에는 그럼 우주는 아무것도 결정이 안 돼 있었고 뭐 그런 거였다는 얘기냐? 이게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뭐 철학자가 이런 걸 주장한다고 하면 그나마 봐줄 만한데 과학을 한다고 하는 그 중에서 물리학을 한다고 하는 이제 물리학자들 이런 걸 얘기를 하면 차마 이제 듣고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정도의 아주 심한 그 궤변 같은 얘기죠, 이건.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아인슈타인이나 뭐 슈레딩거 이런 사람들이 양자역학을 거부했던 거예요. 뭐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지금도 많은 물리학자들은 이거를 싫어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런 걸 이제 좀 없애보려고 막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근데 실제로 그럼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이런 게. 근데 그 대부분의 물리학자들은 이런 거에 대해 생각을 안 해요. 안 하고 그냥 일상을 살아가죠. 그러면서 딴 연구를 하죠. 왜냐하면 이런 거 생각해봐야 결론도 안 나오고, 그리고 그 옛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를 뭐 엄청나게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이런 걸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겨우겨우 내려놓은 결론이 이건데 자기가 뭔가 또 더 생각한다고 해서 더 좋은 생각이 떠올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중요하긴 하지만 이런 걸 연구한다고 해서 논문을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논문을 안 쓰면 학교에서 잘리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계속 이제 가슴속에 찜찜함을 그대로 간직한 채로 그냥 그 일상에 쫓겨가지고 다른 연구들 그러니까 이거보다 훨씬 답도 잘 나오고 연구도 잘 되고 뭐 그런 것들이 많이 널려 있으니까 그런 걸 연구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막 유명해진 사람들 이미 노벨상 받고 이제 뭐 나이 좀 들고 이런 사람들은 다 결국은 이제 늙어가지고 이런 걸 여기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결국은. 근데 요새는 이제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요새는 다른 개념들이 좀 도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지금부터 한 뭐 80년 전, 90년 전 이때 그 코펜하겐 해석이었던 거고 지금은 이제 그 코펜하겐 해석이 조금 더 이렇게 정교하게 됐다고 할까 뭐 이래가지고 요새는 이제 뭐 여기서 구체적으로 설명은 하지 않겠지만 양자적 결맞음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있어가지고 이걸 도입해서 꼭 그 사람의 주관적 인식이 개입되지 않아도 더 이걸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 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대강 넘어가고는 있는데 그래도 사실은 이게 완벽하게 설명된 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람들의 공통된 인식이죠. 그래서 이건 아직까지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올해 노벨상을 이제 저번 10월달에 발표를 했는데 올해 노벨상 받은 것도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지 않고 넘어간 이런 거하고 약간 관련이 있어요. 근데 아무튼 이제 이게 바로 그 정통 해석, 코펜하겐 해석이고 그걸 극한으로 밀어붙였을 때 나타나는 그런 이제 굉장히 이상한 현상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말고 아인슈타인 같이 이제 다른 완전히 양자역학을 거부한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들도 나름대로 수많은 해석들을 했어요. 자기 나름대로. 그래서 이 양자역학의 해석만 놓고 보더라도 비록 널리 인정되고 있지는 않지만 수백 가지 정도의 그 해석들이 존재해요. 심지어는 서울 해석도 있어요. 그런 정도로 이제 뭐 각자 그 해석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널리 코펜하겐 해석의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걸 소개하자면 이 다세기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 다세기 해석은 코펜하겐 해석만큼 이상해요. 근데 적어도 이런 뭐 인간의 인식이 막 개입되고 이런 거는 피했어요. 근데 뭐 워낙 양자역학적인 그 미시세계가 워낙 이상하기 때문에 해석 자체가 이상해질 수밖에 없어요, 결론적으로. 근데 이제 이걸 그 이상한 걸 어디다가 몰아붙일 것이냐 뭐 이런 거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다세계 해석은 뭐냐면 적어도 이 코펜하겐 해석의 주관적 인식의 문제점을 극복했지만 그리고 이제 실험적으로는 코펜하겐 해석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결론은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 실험이 그 코펜하겐 해석에 의한 그 양자역학의 정통 해석과 굉장히 잘 맞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실험 결과가 잘 맞는 해석이 살아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뭐 다세계 해석이 코펜하겐 해석과 실험 결과를 같이 설명한다. 이건 뭐 피할 수 없는 건데 그렇다고 이제 물론 이걸 구분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지만 내 생각에는 뭐 그건 거의 불가능한 것 같고요. 아무튼 이제 이런 그래서 실험 결과는 그 같이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고. 근데 아무튼 이 해석에 의하면 우리 우주는 인간의 인식과는 무관하고 객관적인 거긴 한데 근데 이 해석은 어떤 것이 이상하냐면 그러니까 관측을 할 때마다 우리 우주가 여러 개의 우주로 쪼개진다. 이것이 이 다세계 해석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름이 다세계 매뉴얼 다세계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해석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아까 그 고양이 있잖아요. 우리가 고양이를 보면 관측하면 그때 이제 고양이를 관측하는 그 순간에 우리 우주가 두 개로 쪼개져요. 그래가지고 한 우주에서는 고양이가 살아있고 다른 우주에서는 고양이가 죽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관측을 할 때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계속 쪼개지고 그러면 그 우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계속 쪼개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살아있는 고양이의 우주에서도 여러분들이 있고 죽어있는 고양이의 우주에서도 또 여러분 똑같은 바로 그 직전까지 하나였던 그 여러분이 이제 둘로 쪼개져 가지고 각각의 분신들이 다른 우주에서 그때부터는 다른 삶을 살아간다. 이것이 이제 다세계 해석이에요. 근데 관측은 그럼 얼마나 자주 일어나느냐? 끊임없이 자주 일어나죠. 지금 내가 여러분들 보는 것도 관측이고 여러분들이 나를 보는 것도 관측이고 뭐 굳이 우리가 여기서 보지 않아도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뭐 계속 세상을 보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관측이라고 하는 건 지금 계속 이 순간에도 무수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무수히 많은 우주가 생겨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다세계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이제 뭐 학교에 늦지 않기 위해서 그 전날 이렇게 이제 알람을 해놓고 잤다 이거죠. 근데 오늘 아침에 예를 들어 알람이 제대로 울려가지고 일어났으면 여러분들이 지각을 안 했을 거고 이게 혹시라도 고장이 나가지고 안 울렸으면 그냥 지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바로 이때 알람이 울려야 되는 그 순간에 이게 고장이 난 우주가 있고 고장이 나지 않은 우주가 있는데 그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는데 고장이 난 우주가 하나 생겨나고 고장이 나지 않고 제대로 울린 우주가 또 하나가 생겨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 순간에 여러분이 둘로 쪼개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예를 들면 얘가 이제 침대에서 일어나가지고 정상적으로 학교에 오는 우주도 있을 거고 그냥 깼다가 다시 잠을 자는 우주도 있을 거고 뭐 수많은 우주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연속적으로 계속 우주가 분화된다고 하는 것이 다세계 해석이에요. 그리고 이게 각각의 우주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그게 여태까지 쭉 이어져 온 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런 우주를 보면 수많은 내가 각각 다른 우주에서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바로 그 직전까지는 똑같은 삶을 살고 있던 나였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세계 해석인데, 그러니까 코펜하겐 해석이 더 이상할 수도 있고 다세계 해석이 더 이상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게 다세계 해석이고 실제로 이 물리학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너는 어떤 해석을 더 지지하느냐? 몇 년 전에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사람들이 코펜하겐 해석보다 이 다세계 해석을 더 좋아하는 걸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세계 해석을 뭐 그냥 동영상으로 보여주자면, 예를 들면 이제 이 사람이 지금 여기 주스를 마시려고 하는데 이 주스는 이제 다양한 색깔이 있을 확률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각자 다른 색깔의 이제 그 주스를 집어가지고 마시게 되는데 이때 이제 이 우주가 여러 개로 쪼개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뭐 영화를 보면 이 다세계 해석이 워낙 그 매력적인 소재여가지고 영화에 보면 뭐 온갖 이 뭐 평행 우주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죠. 이 평행 우주를 소재로 한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텔레비전 드라마도 있고 뭐 온갖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볼 때 보면 가끔 이렇게 무슨 양자역학이라는 얘기가 딱 한 마디씩 나와요. 그때 여러분들 못 알아듣고 그냥 지나갔을 텐데 별게 아니고 그냥 여기서 나오는 얘기구나 정도 하고 알고 넘어가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양자역학이 끝났고요. 지금까지 얘기한 걸 정리해 보자면 현대물리학은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기둥을 하고 있고,
근데 아직까지 이 두 가지를 딱 독립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 두 가지를 통합하는 건 얘기를 안 했어요. 이건 학기 말에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남은 문제는 뭐가 있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상대성과 양자역학을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 그 다음에 사실은 학기 초에 얘기를 했다시피 물리학의 근본 질문, 두 번째 근본 질문인 입자들이 많아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남아 있는 거고, 이제 앞으로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하게 될 거예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